전 NFL 2라운드 지명 선수이자 현재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에 대한 충격적인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처음으로 법정에서는 데런 리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은 뒤 경찰이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경찰에게 뭐라고 말했댔는지가 공개됐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밝힌 그가 살인 후 911에 전화하기 전에 차트 GPT에 물어본 내용입니다. 로우 앤 크라임 보도 사건을 다룹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할 앱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름은 업사이드이고 이 앱을 사용하면 현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주유, 식료품, 테이크아웃 같은 일상적인 구매에서 추가로 현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체요. 업사이드를 다운로드하세요. 무료입니다. 10만 개가 넘는 제휴 매장 중 한 곳에서 혜택을 선택하고 평소처럼 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구매를 인증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유가 필요하거나 어느 날 테이크아웃을 하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업사이드에서 혜택을 검색하고 결제합니다. 그러면 앱에 돈이 적립돼 바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수 있죠. 업사이드를 자주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연평균 254달러를 환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환급을 받으려면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고 프로모션 코드 OTC를 사용하시면 첫 주유 시 갤런당 25센트의 추가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뉴욕 제츠가 2016년 NFL 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데런 리를 지명했을 때 그는 약 $1,000만,000의 4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이 최근 법정에 출석한 데런 리의 모습으로 WBNS 텔레비전에서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수갑을 차고 있습니다. 그는 교도소 수의를 입고 있으며 현재 보석 없이 구금되어 있습니다. 리 씨는 2월 5일 테네시 주 채터누가 근처에 있는 그들의 집에서 약혼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가브리엘라 퍼페토였습니다. 그녀는 겨우 29세였습니다. 그녀의 부계는 간호사로 일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사진들이 실려 있습니다. 가족은 리 씨를 상대로 $5천만,000의 민사상 부당 사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은 그녀가 생명을 잃은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가족이 믿고 있는 바를 일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소송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2월에 경찰이 리 씨의 집에 출동했을 때 리 씨가 법 집행기관에 했다고 전해진 말을 우리가 방금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진행 중 스노우 코네이 알스노우의 알입니다. 29세 여성입니다. 이것은 WTVC 텔레비전 보도에 따라 테네시주 해밀턴 카운티에서 열린 리의 예비신문에서 재생된 바디캠 영상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리 씨는 여전히 NFL 의류를 입은 채로 자신의 앞마당에서 응급구조대원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리 씨가 911에 전화를 건 사람이었고 그는 경찰에게 가브리엘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약 10분 분량의 바디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WTBC에 따르면 리 씨는 그 바디캠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저는 바로 911에 전화했고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검찰은 리 씨가 차트 GPT에 보냈다고 주장하는 수십 개의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메시지들이 그가 가브리엘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그라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차트 GPT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데런 리가 어떻게 추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추락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 사람이 평생 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을 생각하면 너무 약한 표현입니다. 리 씨는 대학 시절 오하이오 주립대 라인베커로 활약한 뛰어난 운동선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버키스가 엘라베마를 이겼을 때 슈가볼에서 수비 MVP를 차지했습니다. 그 경기에서 그는 7개의 태클, 3개의 로스 태클, 그리고 2개의 색을 기록했습니다. 미식 축구를 잘 몰라도 그 기록들은 정말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 경기는 버키스가 지난 20년 동안 치른 최고의 경기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해에 그들은 전국 챔피언십에서 우승했기 때문입니다. 봄이 되자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만져볼 수 있는 돈보다 많은 금액의 계약서에 사인해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는 뉴욕 제츠의 NFL 드래프트 전체 20번째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는 가장 큰 미디어 시장에서 뛰게 됩니다. 그는 100만 장자가 되었지만 프로 무대에서는 대학 시절만큼 성공하지 못했고 뉴욕에서도 몇 년만 버텼습니다. 일부는 그를 실패작이라 부릅니다. 그는 여러 팀을 거치며 2019년 캔자스시티 치프스에서 슈퍼볼 우승을 경험했고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와 버펄로 빌스에서도 뛰었습니다. 이제
비록 그가 NFL 명예의 전당에 오를 만한 커리어를 쌓지는 못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재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좋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는 $10,000,000 이상을 벌었지만 마지막 시즌은 2021년이었고 가브리엘라 가족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비록 그가 재정적으로는 여유로웠을지 몰라도 리는 이번 살인사건 이전에도 법적인 문제와 가정폭력 문제를 겪어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그는 오하이오주 프랭클린 카운티에서 고의로 신체적 피해를 입힌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그 사건에서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리는 한 여성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 테네시에서 열린 최근 심리에서 그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검찰은 리가 현재 보호관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플로리다에서 흉기를 이용한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보호관찰 중입니다. 이제 그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셨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그는 분명히 모든 기회를 가졌던 사람이지만 동시에 법적 시스템에서 가정폭력과 관련해 문제가 많은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린 후 이제 2월 5일로 가서 테네시주 해밀턴 카운티에 있는 이 집안에서 가브리엘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검찰이 말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 30분쯤이었습니다. 경찰은 엘리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그는 가브리엘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이야기하게 될 아주 심각한 부상을 가브리엘라가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즉시 911에 전화했다고 말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검찰은 이 씨가 가브리엘라에게 일어난 일을 일부 설명했으며 가브리엘라가 유리 샤워실 문을 뚫고 넘어졌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가 그 메시지들을 경찰에 신고하기 꼬박 하루 전에 이미 채트 GPT에 보냈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사건 진행에 따라 이 씨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WTBC 텔레비전 보도에 따르면 검사들은 이 집의 여러 방에서 혈흔이 발견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법정에서 공개된 범죄 현장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파란색 부분이 바로 수사당국이 바닥과 벽에서 혈흔이 발견되었다고 밝힌 곳입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가브리엘라에게는 여러 군데 자상과 머리, 눈에 멍이 있었습니다. 여러 방의 병에서도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씨의 BMW 차량에서도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주방에서도 혈흔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 챗GPT 메시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검찰이 확보했다고 밝힌 포렌식 증거만 봐도 가브리엘라가 유리 샤워실 문을 뚫고 넘어졌다는 이 씨의 주장은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검찰이 제시한 그가 전날 챗GPT에서 했던 행동도 있습니다. 이제 검찰은 이 씨가 챗봇을 법률 자문가로 이용해서 범죄 현장을 은폐하고 경찰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아보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 중 하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약혼녀가 또 미친 짓을 했고 이제 그녀가 엉망이 됐어. 일어나 보니 그녀는 두 눈이 부어 있었어.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자해한 거야. 그녀가 자기 자신을 찔렀거나 눈을 그었거나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녀가 깨어나지도 않고 반응도 없어.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 당신이 그걸 읽고 있는 동안에도 이 씨는 가브리엘라가 이 상처들을 스스로 입혔다고 주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에 따르면 그는 911에 전화하기 하루 전에 이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검사들은 차트 GPT가 실제로 이렇게 답변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용하자면 경찰 문제로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말하세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씨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테네시에서 보석 없이 구금되어 있습니다. 가브리엘라 가족은 이 씨에게 $5,000,000 부당 사망 소송을 제기하며 소장에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가브리엘라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입었으며 여기에는 머리에 가해진 둔기, 외상으로 인한 심각한 뇌 손상, 경추 목뼈 골절, 가슴, 복부, 다리에 여러 개의 자상 및 찔린 상처, 얼굴 왼쪽에 광범위한 찰과상과 타박상, 그리고 사망자의 몸에서 발견된 사람의 이빨 자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두 격렬한 신체적 다툼과 의도적인 폭행과 일치합니다. 판사는 이 예비 신문 후에 이 사건을 진행할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제 이 사건은 대배심으로 넘어갈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제 이 사건과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실 리치 쇤스타인 변호사님이 함께 하십니다. 항상 로우 앤 크라임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챗GPT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도구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우리가 종종 문자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하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이 실제로 챗GPT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전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흥미롭네요. 알다시피 우리는 몇 년 동안 전자 형태로 된 중요한 증거들을 봐왔죠. 그리고 이런 많은 사례들에서 우리는 문자 메시지에 대해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메일에 대해서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터넷 검색에 대해서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용의자들이 인터넷에서 시신 처리 방법을 검색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죠. 맞죠? 뭐 그런 식의 것들이요. 그래서 제게는 이것도 똑같은 일인데 다만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 거죠. 그는 인터넷 검색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챗 GPT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걸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그가 검색한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죄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문자 메시지나 다른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9.11에 전화하기 하루 전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에게 불리한 증거가 얼마나 강력한지 볼 때 그 사실만으로도 비록 그가 아니더라도 알다시피 그게 과학적 증거 부분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그가 수사 당국에 진술한 행적과 챗 GPT가 말하는 내용 사이에는 분명히 뭔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검사들이 에런 리를 기소 준비할 때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그게 검찰에게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것은 경찰이 출동했을 때 그가 했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것은 사건의 타임라인을 뒤흔들고 그가 법집행 기관에 말했던 것과 모순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는 계획이 있었고 자신의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정말로 치명적인 증거입니다. 아시다시피 나머지 증거들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검사들은 모든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AI에게 질문하는 것은 확실히 보기 좋지 않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렇습니다. 그는 이미 2023년 오하이오에서 가정폭력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어 이번이 첫 법적 문제 연루가 아닙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또 다른 폭행 사건으로 아직 집행유예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2017년 뉴욕 제츠 소속으로 뉴욕에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거에 혐의를 받은 적도 있고 가정폭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적도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재판으로 간다면 이런 과거 기록이 얼마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만약 검찰이 그를 과거에 폭력적이었던 사람으로 묘사하고 싶다면 기록상 증거가 있고 그는 이전 사건에서 여성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건 과거의 비행에 대한 전형적인 공방이 될 겁니다. 검찰은 이전에 일어났다고 주장되는 유사하거나 관련된 행동을 증거로 제출하려 할 테니까요. 그리고 변호인 측은 그것이 재판에서 매우 편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그가 특정 날짜에 이 특정인을 살해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건들 중 어느 것도 그가 누군가를 죽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범행 수법, MO를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가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이며 변호인 측은 이것이 증거로 제출되기에 충분한 이유가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행위들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그 상황이 어땠는지, 그 상황에서 어떤 혐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재판 전 증거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입니다. 증거와 관련된 공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챗 GPT와 관련된 부분에서 만약 배심원들이 그 내용을 듣고 이번 개연성 심리에서 공개된 메시지들을 읽는다면 그건 데런 리와 그의 변호 측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챗 GPT 같은 것을 증거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우리가 가끔 보는 방식으로 변호사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도 문자 메시지일 수도 있고 인터넷 검색 기록일 수도 있는데 변호사가 이런 것들을 증거에서 제외시키려고 할 때 실제로 이런 사건에서 그것을 배제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저는 그 증거를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피고인이 컴퓨터에서 이 사람의 사망 상황에 대해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그 증거가 배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건 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방식으로도 보호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진위를 입증해야겠죠. 그들이 이걸 컴퓨터에서 추출했다는 것과 그게 정말 그 사람이라는 걸 입증해야 하고 실제로 그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과제가 될 겁니다. 컴퓨터 전문가의 도움으로 장애물을 넘을 수 있다면, 그리고 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 증거를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데런 리를 보세요. 그는 라인베커로 뛰었어요. 그건 마치 자동차 사고와도 같죠. 대학이든 프로든 한 경기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런 충돌을 겪게 됩니다. 대중은 만성 외상성 뇌병증 CTE의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게 언급된 것 같진 않지만 만약 변호인 측이 그걸 입증할 수 있다면 그런 주장을 꺼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만약 증거가 그렇게 결정적이고 이게 진범을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면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만약 그게 제시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과정을 거쳐야 하고 배심원단이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일종의 심신상실 주장 같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마다 법이 다릅니다. 하지만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심신상실 주장이란 그들이 옳고 그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정신적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이해로는 특정 상황에서는 CTE가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매우 훌륭한 전문가의 증언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적절한 증거를 제시해서 법원이 그 변호를 배심원 앞에 내세우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려면 그래야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까지 변호인 측은 그가 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나 이것이 범죄였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주장은 그녀가 어떻게든 스스로 상처를 입혔거나 아니면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을 넘고 변호인 측이 심신상실 주장을 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만성 외상성 뇌병증 CTE는 사망 후 뇌 검사 전까지 진단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 사람 자체만 놓고 보면 그는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가졌던 인물입니다. 대중들은 그가 첫 계약에서 4년간 $10,000를 받았다는 걸 알았죠. 이는 대부분 평생 만져보지 못하는 돈입니다. 이런 사건들 중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강력한 증거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나 피고인을 동정할 만한 인물로 만드는 것이 이런 살인사건에서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가요? 제 생각에 만약 당신이 변호인이라면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간다면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프로 풋볼 선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심원들은 풋볼이 폭력적인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가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정하게 되겠죠. 맞나요?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저도 풋볼을 봅니다. 가끔은 이를 악물고 내가 이걸 정말 봐도 되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보게 되죠. 맞잖아요? 이건 폭력적인 경기이고 그 경기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는 라인베커로 뛰었어요. 그건 생계를 위해 사람들을 거칠게 들이받고 땅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배경이나 성장 과정, 그리고 그의 인물을 더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은 변론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인 측에서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이 끔찍한 살인사건의 피고인일 뿐입니다. 변호인 측은 그가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입장은 자신이 깨어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고 그녀가 이미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검찰 측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형을 구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테네시는 사형 제도를 시행하는 주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재판이 열리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변호인 측과 검찰 측 사이에서는 어떤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검찰은 분명히 사형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겠죠. 반면 변호인 측은 여전히 그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은 검찰이 유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사형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협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일종의 격정 범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가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피해자가 한 명인 이런 사건에서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사형까지 가는 게 어렵습니다. 제 말은 이 나라의 배심원들 중에는 아직도 아내를 때리는 것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은 안타깝게도 그게 사실이고 이런 사건을 기소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협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전혀 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그 협상이 얼마나 진전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사적인 측면에서 가브리엘라 퍼페투의 가족은 5천만 달러의 부당 사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데런 리의 재정 상황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는 5년간 경기에 안 나섰지만 프로에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형사적인 부분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경우 변호사로서 가족이 요구하는 부당 사망 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5천만 달러라는 금액이 붙은 걸 보고도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 어쩌면 폭력적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잠재적으로 부유한 피고인이 있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그의 재산 규모를 잘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미식축구 선수들은 수년 동안 자신의 연봉에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들 중 일부는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또 일부는 돈을 아주 잘 관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리그가 선수들의 돈 관리 교육을 점점 더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돈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만약 그게 고의적이었다면, 만약 그가 그녀를 살해했다면 보험은 없습니다. 맞죠? 그런 경우를 보장해주는 보험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리그나 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역 선수가 폭력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그런 걸 고려할 수도 있지만 그는 은퇴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높은 금액을 청구할 것이고 사건은 대체로 중지될 것입니다. 그가 형사사건에서 기소되어 있는 동안에는 민사사건에서 증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 민사사건은 정지됩니다. 그는 수정헌법 5조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어나는 일은 민사사건들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민사사건이 접수되면 형사사건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합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데런 리가 대학에서 선수였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프로에서 아주 짧게 활동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들 중 일부에서는 우리가 인생의 모든 기회를 손에 쥔 것처럼 보이고 다시는 돈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선수들을 보는 게 처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끔찍한 범죄로 고발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무엇인가요? 그냥 모든 것의 인간적인 면이죠. 누군가가 목숨을 잃게 되고, 그런데 피고인은 보통 우리가 살인 사건에서 보는 전형적인 인물과는 다릅니다. 돈이 많고 많은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린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상황에 자신을 놓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피고인들이 나오는 살인 사건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알렉 머독 말이죠. 그게 큰 살인 사건이었잖아요. 그 사람은 미식축구 선수는 아니었지만 아주 부유하고 성공한 변호사였어요. 그는 아내와 아들 살해 혐의를 받고 있어요. 헨리 러그스의 경우 정신질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겉보기에는 모든 기회를 가졌던 사람처럼 보여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미식축구 선수들 사이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많이 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통계적으로 불균형한 건지 아니면 유명한 사건들이라서 우리가 그런 경우만 부각시키는 건지 제가 직접 계산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살인이나 다른 범죄들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주 저지릅니다. 그리고 만약 데런 리가 정말로 고소당한 일을 저질렀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이해하기 어렵고 배심원단이 답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죠.
또 생각나는 사건이 있는데 물론 에런 에르난데스 사건과 그게 NFL에서 어떻게 전개됐는지도 떠오릅니다. 정말 슬픈 사건이었죠. 이 여성은 29세에 사망했고 데런 리는 구금 중입니다.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리치 웬스타인 재판 변호사님, 로우 앤 크라임 출연과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로우 앤 크라임 사건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피콕에서 구독해 주세요.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